근데 그 사람은 검찰청 근무하는 검사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써주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근데 이게 과연 현직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가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면서까지 그 SNS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박상용 검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있기만 하는 거잖아요.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지금도 하면 됩니다. 손톱만큼도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깐다. 청주시장 나가면서 나는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실수했다.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없는 선거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다.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한결 상대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근거가 있어요. 이번에 토론에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막말로 유명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막말 좀 더 하라고 국격 좀 떨어뜨려 달라고 사람들이 뽑은 건 아닐 텐데 와 해도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란을 향해서도 뭐 정말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SNS에 공식적으로 올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단어들을 막 지금 쓰고 있는데 하여튼 협상 일정 관련해서도 계속 뭐 혼란 속에 미국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 이야기도 잠깐 좀 하고 정치권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굉장히 요즘 인터넷 용어로 폼이 좋다고 그러나요? 예. 폼 인기가 미쳤다. 급하게 아주 많이 급하게 근데 급하게 뜬 사람이 급하게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뒤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군요. 자,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일단 트럼프 얘기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쌍욕을 박았습니다. 네. 네, 이제 본인 트루스 소셜에 썼죠. 합의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빨리 개방하거나 빨리 선택해라. 네. 빌어먹을 그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 미친 놈들아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야. 이 중에서 어떤 것을 네? 삐해야 크레이지 바스타즈. 네. 네. 뭐 F 하여튼 줄줄이 썼고요. 네. 반협박 이제 좀 들어와 협상하자라고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6일까지 협상 시한을 한번 연장을 이미 해줬었는데 그것도 하루 더 늘려줬어요. 그러면서 새로 올린 글을 보니까 미 동부 시간으로 7일 저녁 8시까지다. 그때까지 들어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8일 오전쯤 네. 아마 뭔가 결론이 나든지 아니면 그때 또 연장하든지. 근데 이제 저희가 네. 3월 말에 유예한다, 열을 줄게라고 했을 때 협상이 좀 진전이 되고 있나 보다. 그때 뭐 이란 쪽 고위 관계자랑 실제로 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디테일 조율이 시간이 남은 건가? 뭔가 되고는 있구나, 끝내고 싶구나라는 게 명확히 보였었는데 계속 그냥 뭐 구체적인 뭣도 없이 계속 하루 밀어줄게, 이틀 밀어줄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아마 뭐 지상군 들어가냐 마냐 이게 이제 또 이슈이긴 한데 지상군 들어가면 진짜 이제 피곤해지는 거긴 하죠. 네. 우리 입장에서도. 근데 미국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왜 구조가 됐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게 구조가 되면서 이제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란에 있다고 치면 지상군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상군 투입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상군 투입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F-15E 네네. 관련해가지고 사실 그 조종사 빼오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는 게 오히려 저는 이번 상황을 통해 가지고 더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 아무튼 이란은 뭐 됐어 하면서 이제 확전 가능성도 언급을 했죠. 네. 이제 호르무즈뿐만 아니라 바브엘만 대부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연결되는 그 해협도 그렇죠. 우리가 통제할 수. 거기 지나가는 원유 수송량이 얼마인 줄 알아?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네. 이란 쪽 당국자가. 네, 그러면 이제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더 커질 네, 수밖에 만약 없는 양쪽이 상황입니다. 다 막히게 되면 네. 진짜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하여튼
그 중동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들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쪽도 결국 우리 상선이 이제 그 바벨만 해요. 거기 이제 지나서 수에즈 통과하고 유럽으로 가는데 아니면 이제 저 아프리카 돌아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찍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굉장히 그 물동량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이게 돌아가면 당연히 물류비도 엄청난 증가를 하게 될 거라 서로 다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네. 전쟁 터지고 나서 이제 프랑스 선박이 호르무즈를 한번 통과를 했고 일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본 선박도 두 척은 이제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선박은 한 26척, 거기 한 선원도 한 180명 정도 발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을 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요. 외교 천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통령님? 이게 진짜 외교 천재인지 아니면 안방 여포였는지는 결과를 두고 보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안방 여포. 이때다 싶어가지고 하여간 그러니까 네. 본인이 야당 대표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라는 대안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야 본인이 설득력 있는 거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일본 선박들이 뭐 두 척이 나오고 이게 과정이 무슨 일본 정부가 협상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일본 이제 선박사가 어쨌든 그 뭐 선적도 일본이 아니라 파나마 선적이거나 뭐 이래가 인도 선적이거나 이래서 선사가 어쨌든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요구하는 이제 뉴노멀 지금부터는 이제 해협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가 원하는 절차를 따라야 돼. 지금까지의 원칙 우리 다 엎어버리겠어. 전쟁이 끝나든지 어떠든 간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통제해. 그거를 협력하겠다라는 조건을 승낙했으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대통령이 지금 뭐 협상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지금은 일단 당장 아니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인도주의적인 뭐 도움을 좀 줄 테니 그걸 조건으로 협상을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대통령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것. 굉장히 전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국적이 어딘지 정말 궁금할 때가 여러 번 있었었는데 이번에 오늘은 조금 너무 심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안타깝고 속상하고 힘든 상황이고 대한민국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외교 천재라더니 뭐 하냐? 너 아무것도 못하지? 지금 뭐 너무 잘 됐다, 이 속으로 고소하다 이런 느낌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가 사실은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죠. 이럴 때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서 국내 이슈도 아니고.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대안도 제시하고 우리가 초당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대통령 너무 뭐 외교 잘한다더니 한번 해봐.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까. 그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 GCC라고 이제 걸프 6개 나라 그 연합체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최우선적으로 예, 기름 보내줄 거라고 이미 약속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네. 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메시지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뭐 야당 대표로서 얼마든지 뭐 지적할 게 있으면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뭐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 국정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중동에서 이란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지적할 건 지적하더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만한 일이 있으면 최대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방여포라는 말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구석 여포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네. 네. 그래서 안 맞다고요? 이분이 이제 안방은 아니에요. 방구석 여포. 일단 용례 자체가 맞지가 않다. 용례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그 메시지상 보면 뭐 하는 대안이라고는 뭐 대통령이 외교 협상에 나서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선박과 일본 선박이 통과를 했는데 따져 보니까 그게 그 국적 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어떤 국적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는지 예를 들어 인도 국적 선원이면 이란이랑 우호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국적 선박들이 통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서 대한민국도 좀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고. 공급망 다변화도 이번 기회에 좀 해보자.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용례에도 맞지 않은 안방여포 하면은 이제 공감대를 얻기가 좀 힘들죠. 네. 안방여포는 언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 없지 않아요? 방구석 여포가 딱 보통은 인터넷에서. 네, 방구석 네. 여포. 예. 국내 정치는 잘한다는 얘기예요. 장동혁 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국내 정치는 여보다?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재명식 해석이 또 가능하죠? 네, 좋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네. 아무튼 자. 이제 우리 외교부도 이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 국가별로 다 상황이 다른 것 아니겠냐. 일단 우리 정부는 뭐 한국 선박만
통과시켜줘 이런 식의 협상을 진행하지 그래요. 않고 그건 아니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정치로 한번 좀 가볼까요? 네, 민주당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후보자들한테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쓰지 마. 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이게 4일에 그제 이제 이런 공문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사진을 홍보물에 활용을 하면 자칫 대통령이 요 사람 콕 찍어 지지하는 것처럼 일종의 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든지 당무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쓰지 마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알다시피 사실 뭐 선거철만 되면 우리 엊그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 할 때도 그 후보들 대통령 옆에서 이제 사진 찍히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 봤었잖아요. 네. 대통령 특히 지지율이 좋은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투샷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관행이자 뭐 관례처럼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당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내니까 후보자들이 조금 둥절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에서 이제 뭐 논의가 거친 사안도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하도 이제 대통령 파리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조치를 한 거야라고 했는데 뭐 일부 뭐 친명계에서는 이거 지금 친명계의 발에 족쇄 묶는 거 아니야? 왜 이거 홍보 못하게 하는 거야? 대통령과 이제 이런 좀 친한 그쵸, 이제 친분 관계에 반발이 있는 분들이. 뭐 지도부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강득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반발을 좀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기지사 후보로 뛰고 있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면서 좀 모르겠어요. 보란 듯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 과거 이제 대통령의 영상을 또 올려가지고 계속 할 건데 이제 이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죠. 네. 아무튼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 취임 전에 대통령 옛날에 썼던 거, 옛날에 이제 뭐 친분 있었던 걸 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지금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 오해 때문에 쓰지 말란 거고. 근데 이제 미리 찍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써. 이렇게. 추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반발이 좀 있으니까. 네. 근데 원래 선거에서 쓰잖아요. 그죠? 저는 너무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지금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저희도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지방선거 때 그 대통령 찍은 사진 뭐 취임 전후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썼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도 없고, 근데 당시에 취임 초였기 때문에 대통령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기 좋은 대통령 빠를 좀 받으려고 하는 후보들의 마음은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기 괜찮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해서 인기 좋은데 뭐 옛날에 찍었든 지금 찍었든 사진 올려서 홍보를 하겠다는 게 그게 나쁜 일인가? 지방선거 앞두고 결국 지금 지방선거를 민주당이 다 이긴 판으로 생각하고 너무 오만하구나. 지금 너무 때이른 당권 투쟁의 어떤 그 시작을 벌써부터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게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조승래 사무총장인가요? 설명하면서 어떤 언급을 했냐면 이게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 정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측한테 던지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명픽, 너무 친명 후보들 위주로 지원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면 당무 개입 의혹이라든가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문제가 오히려 야당 쪽에서 그거를 내세울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제하세요. 대통령이 뭐 과거 일 잘하는 뭐 어떤 지자체장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의원들과 뭐 칭찬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게 당무 개입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고를 날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너무 지나치고 신박한 해석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 거는 내부적으로 너무 이제 경선 열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 내부 후보들끼리 조금 불만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고, 네. 어쨌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또 좀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케이 하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정리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것보다도 실제 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하고 친하다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하고 친한데 내가 앞으로 여기서 후보가 되면 어떻게 잘할 것이다,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경고를 보내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그런가요?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이런 뭔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당하고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거나 뭔가 조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지금 시도 이런 것들이 되게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당이 지금 일을 세련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지금 비판받아야 됩니다. 네. 이게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지금 대통령이 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과거에 찍은 사진인데 최근에 찍은 사진인 것처럼 오인을 하거나 이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이 나서가지고 지금 도처에서 대통령이 지금 직접 이 후보를 픽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달라.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걸. 일괄적으로 사진 쓰지 마. 이렇게 가버리면 누가 봐도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최고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가지고 이거 대충 그렇게 권고해가지고 안 될 것 같고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회의를 거쳤다면 또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해버리면은 또 일각에서는 또 싸움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는 다 친명을 견제하는 거야. 말 붙이기 딱 좋잖아요. 왜 네. 당진 후보가 이렇게 일을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제기 있으니까 또 바로 또 뭔가 수정하려고 하는 이런 게 또 저는 너무 아마추어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관위의 입장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거 선관위 진짜 입장? 좀 문제돼요? 이거 진짜 당무 개입으로 볼 만한 소지 있어요? 정치 중립 위반이 그렇게 그 문제 될 소지 있어요? 이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관위 설명은 뭐 개별적인 사안으로는 좀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그 사진이 무슨 진짜 AI 합성이거나 가짜거나 허위나 조작이 아니면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쓰는 거 문제될 거는 없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의 재량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친명도 그렇지만 사실 그 이름보다 그 대통령실에 경력이 있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알려진 후보들한테 사실 굉장히 좀 타격이죠. 예. 네네네. 네. 아, 대통령실에서 있다가 또 선거에 나오는 그런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유권자들이 인지해 주시는 거는 또 대통령과의 뭐 같이 일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꽤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 일 잘하고 있는데 그 일 제가 같이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포인트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좀 힘들어지니까. 이게 사진 같이 찍는 게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네. 누구랑 사진을 찍었느냐 그거를 아. 그 내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후보들은 그게 정말 민감해서 네. 예를 들어서 2024년 총선에 저 출마했었는데 네.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선거 외벽에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 내부에서라도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도 있고 네. 당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찍은 사진도 있잖아요. 누구 이거를 썼어요? 누구 걸 쓸 것이냐. 이게 첨예의 관심사였어요. 맞네. 그래서 아. 공보물에는 일단 공보물을 좀 일찍 내야 되잖아요. 거긴 전 사진 2개 다 들어갔어요. 네. 하지만 나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다 뺐단 말이에요. 아하. 그 정도로 후보들한테는 누구 사진을 쓰냐가 되게 예민한데 찐한이네 찐한. 이거를 그 당시에는 그랬죠. 지금 그렇고. 근데 그거를 왜 지금 이걸 민주당에서 굳이 이재명 대통령 없는 선거 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다. 아, 근데 이런 이런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진 그렇게 썼는데? 갑자기 슬픈 얘기예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파란색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파란색 현수막? 네, 아 저기 사진 좀 모아봤어요. 저기 국민의힘이? 충북인데 경대숙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로고는 이제 오른쪽에 좀 작게 빨간색으로 네.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톤이 흰 파랑이잖아요. 네. 민주당 상징색이잖아요. 네. 검파 흰 이게 네. 저렇게 쓰는가 하면 그다음 이거 보시면 이게 고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현역 의원이 김성애 의원, 민주당 김성애 의원의 파란 현수막이 걸려 있고 그 밑에 이제 고양 저기 어디에 갑인가? 네. 고양시 갑 당협위원장 권순영 했는데 역시나 사실 현수막만 딱 봤을 때는 민주당이잖아. 이게 멀리서 보면 민주당 현수막 2개 걸려 있는 것 같잖아요. 요런 일도 있더라. 저거 제가 해명을 좀. 해명했습니다. 하시죠. 네. 네. 저도 이제 당협이 저거는 보세요. 경쟁이 났다 부동산 노답 저 현수막은 중앙에서 내려온 현수막일 거예요. 중앙에서 왜 저렇게 정해준 그냥 똑같잖아. 네, 그냥 그쵸, 똑같은 그쵸. 문구가 아니면 색깔이. 그러니까 저 색깔과 문구 다, 다. 중앙에서 현수막 시야를 내려줘요. 당연히. 아, 그럼 중앙 차원에서 그 파랑으로 이름만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저게 이제 중앙에서 내려준 게 맞다면 제 생각에 그럴 거라고 예상이 네. 되는데. 네. 그러면 중앙의 홍보국에서 지금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종종 파란색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을 비판할 때 파란색을 섞어 쓰긴 해요. 하지만 저렇게 많이 써버리면 저게 민주당 현수막처럼 보이잖아요. 진짜 그런데. 예, 왜냐하면 또 시민들은 막 글씨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색깔만 그치, 이렇게 그치. 보면 야 파란 물결이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홍보국에서 좀 실수를 했다. 이제 파란색 민주당 정권을 비판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써버려서 민주당 현수막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야, 근데 이거 변호사님 진- 오니까 진짜 저의 추정이에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예, 저도 가끔씩 보면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깔 온 현수막 디자인 그대로 걸어버리면 전화 와요.
시민들한테. 누가 선거판에 저런 실수를 해요? 아니 후보가 팩트면은요 그 담당자 윤리위 제소해야 됩니다. 해당 행위로다가 본인이 제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태클 걸어요. 가처분 걸립니다. 가처분 바로 걸립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저기 가지야. 아니 뭐 파란색을 저렇게 많이 써요. 아니 근데 중앙당에서 정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그걸 받았으면은 지역 당협에서는 그래, 이거 뭔가 뭐해요라고 얘기해야지.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너무 파란색이 맞다 싶으면 뺐어요. 근데 그건 당협위원장들의 왜 재량입니다. 아려도 재량이에요. 아니 민주당 뭔 비판하려고 얘기야, 파란색을 그러면. 쓴다는 거는 그럼 대통령 비판하려면 대통령 사진 쓰면서 현수막 저렇게 걸기도 해요? 그렇진 사진까지는 않을 거 못 봤어요. 근데 파란색은 종종 쓰긴 써요. 아,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사실 아, 여튼 민주당 뭔가 이상한데. 현수막과 헷갈릴 정도로 파란색이 많이 쓰인 국민의힘 근데 중앙당 차원이라는 게 오늘 새로운 현수막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같잖아요 디자인이. 그러니까 재밌네. 자,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단수 공천된 데 말고는 이제 본경선 절차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3파전이잖아요. 어제부터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서 본경선 치르고 있는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이제 내일 7일에 확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반이 안 나온다, 그럼 이제 1, 2위가 결선 투표해서 오늘 17일인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 같은 거로 나왔을 때 이제 1, 2, 3등이 있었잖아요. 네. 1등 하신 분이 이제 우리 프로 나와서 인터뷰 하시면서 저 압도적입니다라고 이제 한번 이제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그 최근에 있었던 이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기점으로 조금 흐름이 바뀐다라는 주장을 이제 2, 3등 후보들이 또 하고 있어요. 토론회는 뭐 간략 보셨죠? 뭐 간략하게라도 토론회 이후로 조금 여론이 바뀐다는 느낌 혹은 뭐 그 댓글이나 흐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쟁 후보들은 당연히 그걸 부각을 시키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토론 자체에 시청률이 너무 대한 안 나와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쇼츠로 따여서 막 여기저기 많이 소비가 되고는 있지만은 생각보다 파급이 크지 않아서 영향력은 아직 좀 제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2, 3위 후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그걸 자꾸 이제 퍼뜨리고는 있는데 실제 그게 딱 임팩트 있게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근데 사실 뭐 그 1위 후보라고 하시는 분이 뭐 토론 아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사실은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뭐 흐름이 또 완벽하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그 유능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상황 이거를 누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제 이쪽으로 조금 포인트를 두는 것 같아서 네. 뭐 저는 그냥 과반 득표에서 무조건 한 명으로 결정 짓는다라기보다는 두 명이 올라갈 거는 같고 결선까지 간다. 네, 네. 저는 결선도 올라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2, 3위 간의 연합이 이제 그렇겠죠. 중요해질 수가 있는데 2, 3위 간의 연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이제 2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 분이 지금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또 조금 유의미한 의미가 좀 있는데 실제 당원들이나 지지하는 분들에서는 또 별로 이렇게 썩 비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3위 하시는 분하고 연결된다 하더라도 그 3위 하시는 분이 2위 하시는 분을 지지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또 그 지점에 있어가지고 저는 어쨌든 결선은 갈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기존에 예측했던 방식으로 가게 되지 결선 않을까 간다.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그렇게 기존에 예측했던 방식대로 최종 가는 게 후보가 선정되면 저희는 더 좋다. 비록 뭐 저희가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를 제대로 찾고 있고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예. 그래도 다른 분들이 나온 것보다는 수월하다. 수월하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결국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재명 지사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기억하고 계신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의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도 사정을 몰라도 이 정도로 모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좀 현안 파악이 떨어진 걸 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한결 상대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후보를 저희가 찾는다는 전제하에 그럼 드리는 누가 말씀입니다. 나옵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저희 지금 이미 두 분의 후보가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이미 두 분. 함진규 후보와 양향자 양향자 후보가 후보. 굉장히 열심히 뛰고 계시고 다만 예.
저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고심을 거듭하고 이길 있는 수 있는 상황. 카드가 있을까요? 김문수 카드라는 거예요? 유승민 의원 안 하신다고 좀 정확히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그 반도체 관련 회사에 네. 이제 아주 정치 신인을 발굴하겠다 그랬는데 정말 완강하게 안 한다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지금 이사할 수 있는 시한이 지나가지고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인가 그랬던 네. 걸로 아는데. 그 네. 거기 이제 경기도 사는 사람 아니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됐고 예. 그럼 결국 사람이 김문수 전 후보 대선 네. 후보 네. 예, 전 지사 예, 그분밖에 사실은 이제 없어요 대안이.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세 분이잖아요 결국은 함진규, 양양자, 김문수 너무 좋아 나는. 근데 뭐 저희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도 좋아요. 네, 그래서 본선이 불만하겠다. 그러니까 이게요 전혀, 예. 본선이 약간 간당간당하고 약간 백중세여야 전반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도 또 올라가고 투표율도 올라가는데 이거 보나마나 민주당이 될 거야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민주당끼리 경선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보나마나 될 그러니까 거라고. 하면 그런 안 돼.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이 네, 그렇다는 게 민주당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경기도민들이 이제 화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경선에 대한 흥행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면서 당권 경쟁으로 약간 비춰지는 이것도 친명 대 친청 간의 대결인 것처럼 네. 거기서만 뜨겁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다 본선에. 아하.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뭐 우려가 저희가 돼서 1, 그런 2, 3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오늘 보니까 한준호 후보가 국민일보 인터뷰한 거 보니까 토론회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받은 문자가 추미애 왜 저래였다. 흐름이 확실히 바뀌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사실 토론회 하고 나서 시민단체에서 뭐 성명 내거나 이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한데 그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추미애 후보의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은 질문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상대 후보에게 잘 아는 당신이 말해보라라는 식의 태도였다. 이건 최소한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도민에 대한 결례다. 이렇게 되게 세게 비판하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좀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경기도 안 살지 않아요? 그때 김문수 대선 후보? 때 봉천동 산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주소지가 아마 지금 네. 경기도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도 못 나오네. 그분도 힘들다고 그러면 봐야 2명밖에 없네. 뭐 2명 후보도 굉장히 역량 있는 분들이세요. 모르죠. 뭐 미리 옮겨놨을 수도 있고. 아이, 좀 솔직하게 방송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확인한 거 그리고 특히 상대가 만약에 혹시 추미애 후보가 상대가 된다면 네. 한번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근거가 있어요. 이번에 그래요? 토론회 보고서 제가 근거가 생겼습니다. 저렇게 전기도민을 저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경선 결과 나온 다른 지역 가봅니다. 그 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이번에 아주 빅 선거구가 됐잖아요. 민영배. 네, 여기에서 민영록. 이제 민영배 이제 광주 의원이죠. 광주의 네. 지역구를 둔 의원이고 그다음에 전남 지사였던 지사. 김영록 김영록 전 후보. 지사 네. 두 사람이 이제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신정은 광주와 의원이 전남. 떨어졌어요. 네, 네. 떨어졌어요 신정원 네. 후보가. 네. 그 원래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 강기정 시장이 원래 사실은 그 여론조사도 좀 높았었는데 네. 그 이번에 두 분이 이제 같이 합치기로 한 다음에 투표를 했는데 신정은 의원이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다들 놀랍다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3명에서는 좀 떨어지셨어요. 네. 자, 민주당 후보는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 당연히 강세인 지역일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처음으로 치러지는 건데 되게 이제 의미가 올라간 있어요. 두 후보를 보면 광주의 현역 의원과 전남지사가 이제 붙는 모습이 돼서 약간 지역 간 세대결 요 포인트로도 한번 좀 지켜볼 광주 수가 대 전남.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여기 그리고 이제 잊지 말자.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나 선거 뛰겠다. 보수의 악착 같음을 보여주겠다. 호남에서 30% 이상 득표할 것이다. 출마 선언했죠. 네. 네. 혼남을 버리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말하겠냐 하면서 출마를 했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 공천 주는 거죠? 일단 이분이 주고 안 드리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드리는 거예요? 공관위가 한번 고민을 해볼 텐데 일단 추가 공모를 열어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 공천을 신청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공모를 열어놨고 만약에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공모를 신청한다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이분을 안 들이면 진짜 모양새가 웃겨지잖아요. 이분이 여기 나가시려고 공관위원장도 두 번째까지 그만하신 건데. 네, 사퇴 어게인 하셨는데
사퇴여긴 진짜. 이미 웃겨진 모양새를 더 웃기게 만들 것이냐, 그나마 아. 지금부터 수습할 것이냐는 공관위의 판단인 것 같은데 공천 후보가 있어야죠. 상황이 그렇죠. 후보가 너무 없죠.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너무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워서 지금도 그 혼란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죠. 저희 그 대구 혼란을 같은 경우는. 초래한 분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지역에 후보로 낼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미 꼬여버린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뭐 지금이라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지금 후보가 없으니까. 근데 대안이 없고요. 네, 대안이 없으니까. 중요한 게 15% 이상 득표를 해야지 선거비용 아. 보전이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더 다른 분들이 안 그나마 나오는 그럴 것 사람은 같아요. 이 사람밖에 없다. 예, 예. 굉장히 그 국민들께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끄러운 사실 당의 상황입니다. 지금 네. 특히 호남 지역에 15% 득표도 어려워서 후보가 없다는 거는. 예. 자, 그리고 댓글에 왜 서울 경선 서울은 안다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내일부터 화, 수, 목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세 분을 릴레이 인터뷰합니다. 네.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에서는 또 복잡하죠. 여기 아니 하나도 안 복잡한데 다 정리됐는데. 정리가 그래요? 됐죠. 네, 네. 신용안으로 된 정리. 아, 여야가 다 복잡해요. 일단 민주당만 네. 놓고 보면 이제 최종 후보가 뽑혔어요. 신용한 지방시대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꺾고 민주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충북에서는 그래도 노영민 전 실장이 꽤 그쵸. 청주에서 인지도도 높고. 삼선인가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까지 했었고, 약간 뭐 충북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정치인이었는데, 요 분을 꺾고 신용환 부위원장이 후보가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분들은 뉴 이재명 대 친문의 대결에서 뉴 이재명의 승리다 이런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내 뭐 이 대표주처럼 경선에 그렇게 모아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보다도 일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 진영 내에서의 반성과 그 자기 비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워낙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게 또 세력 다툼을 떠나서 아마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예견된 결과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글쎄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세종에 살잖아요. 예. 청주가 옆이어서 이제 그 분위기 청주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반성, 뭐 성찰 이런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와서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떨어진 건 아닌 거고요. 그거는 이제 친문 계열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할 말씀이고 실제로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해오면서 이제 기회를 줄 만큼 줬다. 이제 좀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청주 시민들의 어떤 민심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용환 부위원장은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년위원장을 했잖아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해가지고 그다음 바른미래당으로 오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뭐 인수위에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전형적인 뉴 이재명의 패턴을 밟아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예, 저도 아는 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거기 계셨던 시간이 조금 더 아마 길지 않을까 싶기도 그럴 거예요. 한데. 근데 예. 이제 계속 사실 청주에서 기회다운 기회를 제대로 못 잡은 분이어서 그래도 이제 청주 시민들이 보기에는 새 인물이다 이렇게 한 좀 번쯤은 보신 게 기회를 줘보자? 예,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신용환 부위원장이 사실은 이제 이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재로 영입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어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노영민 후보하고 경선할 때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그거 가지고서 워낙 다툼이 있었습니다. 신용환 후보는 네.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 네. 이렇게 상황 따라서 철새처럼 옮겨다니냐, 아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노영민 의원 전 실장 쪽에서 조금 공격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하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어필이 좀 됐던 것으로 네, 보이고, 네, 네. 신용환 후보는 워낙 또 열심히 요즘에 이제 활약도 했기 때문에 좀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충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또 이제 김영환 지사가 돌아왔잖아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네. 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후보 등록했던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의 변호인.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나 안 할래라고 이제 나갔었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 이분도 복귀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리즈 경선하는 거잖아요. 윤갑근, 윤희근이 먼저 붙고 네. 거기서 이긴 사람이 김영환이랑 붙고 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네. 세 분의 면면이 이제 굉장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이제 동의합니다. 한 분은 좀 이제 수사를 어쨌든 받고 있고 네. 한 분은 이제 윤어게인의 윤어게인. 대표 주자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이태원 참사 때 이제 뭐 술 드신 분이고 이제 뭐 이런 상황이죠. 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점점 가면서 목소리가 네. 작아집니까?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바로 이번에 그 남부지방법원의 51부의 권성주 권- 부장이에요. 아. 네. 그리고 실제 윤어게인의 대표 주자는 뭐 윤희근 변호사인 거는 뭐 누구나도 뭐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네. 실제 윤갑근. 윤갑근 둘이 네. 비슷해요, 이름이. 비슷한데 네. 어쨌든 윤갑근 변호사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김영한 지사 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김영한 지사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수사도 받고 있고 네. 또 앞으로 사실 첩첩산중이거든요. 게다가 이번 컷오프 됐던 이력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아. 물론 나중에 살아나오긴 했지만은 근데 네. 살아나온 과정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좀 답답하겠다. 그래서 조금 들어요. 좀 답답하시죠, 솔직히. 답답해요. 답답하고. 예, 전 또 충북 출신이라 그러니까요. 더 애정이 있는데 좀 답답하고 제 생각에도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대로 가면은 김영한 지사가 그래도 좀 현직 프리미엄도 프리미엄이 있고.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 조기령 전 충주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김수민 전 그분이 의원 나왔어요. 이런 네네네. 분들이 사실 다 아웃되면서 네. 이게 그리고 남아 있는 후보들은 상처를 입을 대로 입었고 이게 사실 다 공천 관리를 잘못해서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공천 관리를 주도하신 분은 지금 또 출마를 예정하고 계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충북 도민들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 예. 원래 충북이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 해볼 그러니까 만한 보수세가 좀 보수세가 셉니다. 센데. 했어야 되는데. 와 이번에 이렇게 이제 후보들을 내시고 하면 조금 주민들의 마음도 좀 상처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진짜 호남을 사랑하는 건 맞았던 것 같아요. 왜요? 그 돌고 돌아서 보면은 그 행동의 원천과 근원과 이 네. 무의식이 어떻게 반로됐는지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이해하기 전 어려운데 여튼 호남 사랑이 대단했다라고 네, 네. 예, 판단하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 경선 국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구가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김영환 지사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제 주호영 의원도 희망을 엄청 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받아들여지겠지? 그럼 다시 경선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은 기각됐어요. 변호사 세 분 계시니까 왜 같은 가처분인데 이렇게 결과가 엇갈린 거예요? 쟁점은 일단 달랐던 게 이제 김영한 지사의 가장 큰 그 사건의 문제점은 추가 공모였죠. 추가 모집 관련해서 그러니까 컷오프 결정과 추가 모집 결정이 동시에 한 결정으로 되면서 묶이면서 네. 이 추가 모집에 뭐 전형적인 당원 당규 위반 너무 심각한 뭐 3일 줘야 되는데 기간을 1일 주고 이거 마치 이제 한덕수의 후보 교체 시절이 생각나는 대선 후보 교체 시절 생각나는 너무나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들이 만든 당원들의 의사의 총합인 당헌에 위반되는 거라 네. 아무리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너네들이 정한 규칙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주호영 의원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또 있어 보이고 이거 공관위가 어떻게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문제 의식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현저해가지고 야 이건 정말 눈뜨고는 못 보겠다. 그 경선 과정에 본질적인 불공정까지는 아니고 절차가 잘못됐을 뿐이다. 여기 수준으로 내가 또 결정을 내려주면 이제 정치의 개입을 안 그래도 지금 막 장동혁 대표가 막 당신이 와가지고 당대표에 공관위원장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아하. 약간의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아쉬운 것은 주호영 의원이 생각했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가 정하고 있는 컷오프 제도라는 것이 결격자를 걸러내는 거지 뭐 후보 난립을 방지한다거나 당선자의 대표성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원에. 근데 당신은 국회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컷오프 시키는 게 이거 무슨 상관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항고를 하는 것도 네. 사실 이 문제 이게 절차 위반이 아니라 실체 위반으로 좀 봐주십사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항고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우 희박해서 이미 기각이 나온 게 쉽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승리라고 봐요.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정말로 지금 그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만약에 주호영 의원까지 가처분이 인용돼 버리게 되면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내가 뭐 법원에 알아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말 했었잖아요. 골라먹기 배당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네. 법원에서는 그 누구하고도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적으로 따로 자기가 친한 몇 명하고 얘기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압력을 행사했었다는 얘기고
실제 법원에서는 다 서로 이제 그런 상황인 걸 왜냐하면 장도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네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뭐 있었을 있겠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결과론적으로 그러면서 결국 그 51부를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영향을 좀 미쳤을 미쳤다. 것이다. 압력 행사가 결국 영향을 미쳤고 결국 장도혁 대표는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주호영 의원이 숙고해가지고 뭐 해달라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원래 8명까지 다시 그냥 경선해줄 생각도 원래 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장도혁 대표가 한마디 하고 나니까 법원에서 결정도 되게 늦게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 이틀 정도. 그 늦게 나는 그 과정 속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장도혁이 다시 좀 체면의 살을 살릴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근데 좀 장동혁 대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장동혁 대표가 뭐 의도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로 공개적으로 남부지방법원에 대한 어떤 비판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타격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근거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남부지방법원의 배당 배당 문제는 사실 서울에 있는 다른 모든 지방법원 그렇게 똑같이 하죠. 배당해요. 네, 똑같이 똑같이 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저는 맨 처음에 법원을 통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것도 사실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그럴 리가 나한테 공식 입장 표명이 아닌 뒤로 그렇게 얘기를 해줄 리도 없고 법원이.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근거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법원으로서는 압박을 받을 소지도 없었다. 너무 허황된 얘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 강철명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처분 사건 주호영 가처분 사건은 김영환 가처분 사건이랑 너무 다릅니다. 김영환 가처분 사건은 완전 그 공정성을 해하는 새치기가 들어온 거고 주호영 가처분 사건은 그냥 좀 그 부적절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컷오프하는 과정에서의 판단 그 부적절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의 결정이 충분히 그건 당을 존중해 주는 게 맞죠. 따를 만한 일이었고 예. 정치적인 해석은 안 하겠다. 네. 근데 이제 요 행간에서 반드시 예. 이제 정치적으로 짚어야 될 거는요. 국민의힘이 항상 얘기하는 이 컷오프라는 것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 법원이 개입해가지고 법적 잣대로 이게 틀렸다 맞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그러면 지금 법원 판결 이 가처분 기각이라는 결정이 기대가지고 선거를 운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변수가 안 돼야 해요. 오로지 정무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판이 김부겸 후보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막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컷오프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주호영과 이진숙을 컷오프 해가지고 분란만 생겼지 아무런 정치적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론의 추이나 이런 걸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은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고 법원 가처분 기각은 기각이고 이제는 그냥 우리가 원래부터 얘기하던 그냥 컷오프 없이 전체 경선으로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때? 라는 놀이를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가처분이 기각됐으니까 그냥 6인으로 갑시다. 이거는 자신들의 정무적 판단을 다 방기하고 법원에다 다 맡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굉장히 좀 무능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이건. 그게 되게 웃기는 게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네. 주호영 의원이 처음에 이제 김영환 지사 가처분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쪽 지도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그 8인 경선 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거의 답을 얻어냈고 그게 다 보도가 막 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내가 법원이랑 알아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렇게 말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처분이 기각이 되고 나니까 8명 경선하는 건 없던 걸로 치고 6명이 하자. 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호영 의원이 그거를 그냥 그러면은 내버려 두고 자기가 무소속 나가든지 말든지 결정해야 되는데 또 쓸데없이 항고를 또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아까 강 변호사 말한 것처럼 항고는 거의 안 받아들여져요. 이거 네. 항고를 받아들여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점점 더 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주호영 의원이 차라리 처음부터 무소속 나간다고 하든지.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당에서 주호영 의원을 명분을 좀 살려주고 체면을 살려주는 쪽으로 뭔가 딜을 하지 않으면 실제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지게 돼서 이게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도혁 체제가 잘못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여기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체면을 좀 살리면서 그런 게 정치인데 그죠? 당에 네. 뭔가 그 패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안 해주면서 그냥 네가 그냥 좀 참아라. 네가 그냥 찌그러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육선이나 된 분이. 근데 사실 그분들 본인이 나가서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지금. 출구를 좀 마련해줘야 되는. 그게 저도 힘들어요, 정말 동의합니다. 지금. 그 네. 주호영 의원이 여기 장로만 여의도랑 통화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 만약에 뭐 가처분 기각되고 끝까지 지금 컷오프 해보고. 유지시켜주면 자기는 할당도 지금 예 생각하고 있고요. 무소속 출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당 차원에서 이걸
지금 대구 김부겸 전 총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서 이 구도를 불리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쵸. 어떻게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준석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수습책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재보고를 보궐로 해주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물론 본인은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게 진짜 끝까지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몸값 올리게 일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릎 꿇려라. 그냥 네가 그냥 남은 포기해라. 국회의원직이나 항복해라. 잘 보전해라. 이런 식으로 국회부의장을 대합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황당하고 지금 항고를 하셨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잘 안 가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정치적으로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굉장히 어떤 그 당에 해가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무소속 출마하면은 주호영 의원이 상당히 특별히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 주호영 의원이 굉장히 좀 모욕적으로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이 그러니까요. 과정들에 대해서. 이 과정 관리 네.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 아산 공관이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 이후로 계속 지금 과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사실은 본인도 꼭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고 캠프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 되게 화가 많이 나고 모욕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난 꼭 나가야 되겠다 생각은 한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전제는 나중에 뭐 추경 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나면 그분하고 같이 단일화를 그렇죠. 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밖에 사실은 없는데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찢어졌다가 또 단일화 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아예 협심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인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 당에서 그거는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끝까지 안 해주는 거는 완전히 지금 모욕을 주는 거고 완전히 창피를 주는 건데 그게 오세훈 시장에게 저기 국민의힘에서 한 거랑 비슷한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네 후보를 죽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김부겸이라고 하는 엄청난 생카드가 왔는데 네. 딱 몽땅 DB 질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당이 왜 후보들 이렇게까지 망가뜨리고 창피스럽게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요 관련해서 짧게는 네? 결국에는 그럼 또 사파전 되는 거 아니야? 예. 이제 이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국힘 후보, 네. 주호영 무소속, 이진숙 무소속, 김부겸 이렇게.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 하니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웃기는 것은 이진숙과 조호영 둘 사이에서 누가 먼저 좀 무소속으로 확실히 얘기를 하면 나도 참전할 명분이 생기는데 먼저 무소속 얘기하면 이게 당의 배신자가 되고 막 어쩌고저쩌고 좀 어려우니까 계속 눈치 보면서 시간은 딜레이 시키고 먼저 좀 무소속 얘기해. 제가 눈치 작전이 좀 보기에는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진숙 네. 후보도 사실은 무소속으로 꼭 나가고 싶다기보다는 나의 거를 좀 보장해줘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건데. 빨리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대구에 어느 지역구가 명확하게 나오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될지 네,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대구 말고 딴 데서는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나랑 딜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이 말을 사실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주호영 의원이 나가준다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그 지역구로 내가 가겠다가 되겠는데 거기 굉장히 심플한 그러니까. 산순 같은 예. 주호영 의원이 저 시장 나오고 근데 그 자리에 이진숙 꽂고 한동훈 오고 한동안 안 오지. 아름답잖아요. 예. 그럼 또 즐거워지죠.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아무튼 장동혁 대표가 진짜 이진숙 뭐 전 위원장한테 국회 와서 싸워 주세요. 보궐 나오세요라고 사실상 러브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진숙 의원이 오늘 SNS에다가 기차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요. 그 이제 차명진 전 의원이 이제 본인 SNS에 이제 와서 재보궐 선거 출마하라는 건 이미 결혼해서 신혼여행 떠난 사람한테 프로포즈 한다는 거야 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거를 이제 이진숙 전 부위원장이 링크하면서 기차 떠났습니다. 아, 늦었다. 네. 근데 재보궐 준다 그러면 나올 수 나오겠죠. 있어요. 네, 저는 기차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예. 그 기차가 항상 후진할 수 있다는 게. 떠났어, 네, 떠났어 하면서. 근데 어느 자리가 중요하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이분은 이진숙 씨는 무조건 자기는 이번에 입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당선되는 쪽으로. 기차는 떠나는데 기차가 엄청 길다. 네, 맨 뒷칸은 아직 안 왔다. 제일 고민되는 건 주호영 의원이에요. 어쨌든 맞아요. 무소속 나가더라도 뭐 배신자 소리 들을 것이고 현역 배지 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부담감이 있죠. 그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나 주호영 의원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계속 있던 분들은 반대하는 거고 반대하는 새로 거고. 캠프 들어온 사람들은 나갑시다 이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국정조사 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 저희 네. 방송 끝나고 오후에 있었던 거라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전체 회의가 있었고 이날 박상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근데 박상현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영교 위원장이 왜 선서 안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박상현 검사가 제가 일어나서 마이크 들고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랬죠? 그랬더니 서영교 위원장이 아니 마이크 안 줄 건데 그냥 하세요.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설전이 있었고 잠깐 나가서 대기하면서 증인선서 준비하세요. 라고 하니까 박상현 검사가 가버렸어. 나갔다가 이제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 나중에 입장문을 냈는데 네. 애초에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내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 지난 인터뷰에서도 아마 잠깐 밝혔던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선서 자체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뭐 비판도 굉장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나온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검찰이 조작으로 기소를 한 것을 상당히 좀 힘이 실리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뭐 증언 같은 것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의 그 기관 증언하고 실제 국정원장의 증언하고가 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실제 그 당시에 수원지검의 발표나 아니면 박상용 검사 측의 주장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추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때 그 교도관들의 진술도 나왔었거든요. 네. 교도관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명확하게 뭐 연어 그 술파티 관련해 가지고 없었다고 하는 그 부분은 거짓말인 것으로 아예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직접 거의 개입해서 그거를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실제 그래서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박상현 검사가 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또 글을 썼어요. 리호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증언이나 이런 진술 같은 경우는 틀리다.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있어가지고 70만 불을 뭐 받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나왔었었는데 네. 그때 당시 초청 명단에 없었다는 것만 가지고 니네가 이 사람이 그때 돈 받아갔다는 말이 틀렸다라고 자꾸 주장하냐 이제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반박을 또 한번 해주자면 실제 리호남이 그 당시에 필리핀의 그 초청 명단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제3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 박상용 씨는 이거 국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잘못해서 리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단으로는 없어도 실제로는 거기 존재했을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법원에서도 인정이 됐는데 그걸 인정 안 해줬다. 이제 이게 바로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건 그게 아니라 실제 거기 없었고 다른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네.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3국에 있었다. 제3국에.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비껴가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박상용 검사가 얘기하는 게 나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네. 특히 박상용 검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돼버렸어요. 자신의 페이스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크리에이터요? 네, 이게 페이스북에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적어줘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부여를 하더라고요. 아, 개인이 그래요? 쓰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보거나, 그다음에 글을 많이 올리거나, 뭐 이런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런 종류의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게 페이스북인데 아. 처음에 박상용 검사가 시작했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검찰청 근무하는 검사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써주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메타에서 부여한 네, 그렇게 돼버려. 지금 제가 신분이 그래서 봤더니 지난 토요일 날 인플루언서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고요. 지난 토요일에 9,600명인가가 이 사람을 팔로우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진짜네. 10,000명 됐네요. 10,000명 넘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과연 현직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고 이게 올바르다고 누가 디지털 말하겠어요. 크리에이터.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됐다니까요. 네. 자세히도 보셨네요. 나는 이게 박상현 검사의 이 심리를 내가 분석했어요. 이 사람 지금 왜 이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뭐 자료 같은 것들 가운데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뭘 가져가고 네, 가져가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려면 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쭉 반박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는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또 들여다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입장도 다 얘기를 하셔서 큰 틀에서는 맞는데 만약에 지금 박상용 검사 얘기하는 그 주장의 초점은 뭐냐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당시에 리오남이 뭐 필리핀에 없었다. 그거는 이미 법원에 현출된 자료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좀 낮다고 판단돼서 배척된 증거다. 이게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에요. 근데 네. 노영희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는 그런데 제3국에 있었다는 그 증거는 어떡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또 재심이고 재심 사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장능한 여의도에서 기록을 보지 않고 이렇게 왈가왈부한 것보다는 네. 문제가 있으면 재심으로? 법원에 재심을 해서 판결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박상용 검사가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면서까지 그 SNS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박상용 검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있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정조사보단 차라리 재심을 해라. 아,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국정조사는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재심은 몇 년 걸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또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결론을 명확하게 낸 다음에 재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정조사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어. 서로 계속 진실 공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특검으로 또 주장이에요.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네. 박사님 검사 뭐라 그래?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 안 한다는 걸 확언을 해주면 내가 선서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거를- 증인으로 나온 검사가. 예. 그 박상용 검사는 제가 참 그 답답한 지점은 본인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면은요 사실관계 중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교도관 교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그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교도관들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일이 평생 재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왜 공범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회합을 하게 하고 외부인도 왜 만나게 하고 이건 좀 저희가 이거 도주하는 우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 교도행정사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검사님 이런 일이 검사 재직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가 증언을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교도관 주장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래버리면은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자꾸 저는 빙의가 되는 게 손톱만큼도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이게 뭐 특성이 있는 건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거는 미안하다 거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설득력이 되니까. 좀 생기는데. 예.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장르만 여의도 미안한데 네, 장르만 말씀하세요. 여의도에서 너무 인터뷰 잘한 거예요. 그때 제가 포인트 잡았던 거 두 개예요. 예? 하나는 우리 정영진 앵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박상현 검사에게 이화영이나 김성태의 말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증거가 아, 있느냐 네네네.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증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하는데 실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다 얘기 다 떼고 실제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되면 뭐 대기업의 회장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유죄가 안 나올 수밖에 네네네. 뭐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실제 방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온 더 테이블인가 뭐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제 사실 아니냐 이런 말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들이 보기에 그게 객관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진짜 우리가 어. 정말 심플하게 이재명 그다음에 잠깐만 또 네네. 하나 이제 지적은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끝나고 나야 돼. 대기표. 한번 갈게요.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네, 네. 정치적으로 어쩌고 그랬더니 나 여기서 출마 안 한다고 아, 불출마 선언하겠다. 네네네. 지금 자기가 그런 선언하라고 이게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정치한다고 그러면 또 그 와중에서 온갖 또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 거고. 진짜. 뭐 약간 농담이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진실 공방에 디테일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공소 취소 때문에 이거 그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좀 선언을 해주고. 아니 그 선언을 왜 해요? 자기가 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거지. 이 어차피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도 나와 있는 아닌데. 논의들은 아니 게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나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 버릇 이화영 진술은 네. 그 이화영 판결에 유죄 근거로 사용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네. 그래 지금 여기서 국정조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니 모르겠어요. 봐봐. 진짜 이상한 게 공소취소 정말 안 할 아니, 거예요? 봐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해? 아니. 검사가 돼가지고 국회의원들 보고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을 해달래.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특검 발의 안 할 거예요? 특검을 왜 특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네.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해달라 말아라 그런 공소취소 말을 원하지 해요. 않는다고 입장을 한번 표명해 공소 주세요. 취소를 민주당에서.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거기서 할 말이 아닌 거죠.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지.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걸 가지고서 말도 국정조사 안 되는 결과를 것을 봐야 걸고 있는 거죠. 공소 취소를 주장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네, 그러면. 게다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근데 정치적 왜 입장 근데 표명을 왜 이 해달라고요. 사람들한테 공소 취소를- 대법원 공격은 그렇게 해놓고 왜 공소 취소 안 공소취소에 대한 한다고 정치적 입장 약속을 표명을 안 하면 해요? 내가 자, 우리 진술한다? 강수영 말이 안 변호사. 되는 거잖아요. 네.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지금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특검을 돌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 자식아. 취소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없어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다가 해? 예,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논평이? 예, 본질은 네. 지금 본질은
자,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동시에 공동 정범으로 원래는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화영을 종범으로 낮춰달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큰 줄기 아닙니까, 네, 검찰에.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 이화영 부지사의 그때까지 조사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재명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범이 안 돼. 지금까지 나온 걸로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못하니까 자꾸 이화영한테 가서 읍소하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좀 중간에서 미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맥락인데 이 대화의 목록들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여전히 풀버전 공개해라. 풀버전 공개해라. 이러니까 답답한 거라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이 그림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게 안 되니까 빈 거잖아요. 이 박상현 검사가. 네. 그걸 봐야 됩니다. 이제 아마 국정조사 계속 진행되면서 그 말씀하신 뭐 풀버전 내지나 하여튼 전체 맥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오겠죠. 뭐 그럼 좀 더 명확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용기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본인들이 공개한 그 내용 중에 음.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서민석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거냐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아 그래요? 이미 네. 공개한 것 중에 불리한 거 있던데. 그래서 어떤 게 전 어떤 게 자꾸 어떤 게 공개라고 어떤 게 불리해요? 서민석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배신 얘기? 배신 얘기. 에이, 그러니까 뭐가 제가 불리해요?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옵션이 두 개다. 하나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사면을 구하느냐, 네. 아니면 다 있는 그대로 불고 배신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검사와 박상용 검사와 이 서민석 변호사 둘 다 가지고 있던 공통된 사실 인식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거죠. 그건 이미 이미 공개된 녹취 말고 잘못 공개한 거라고 저는 배신이라는 생각해요. 말 때문에? 아니 그게 이걸 보시면 그거를 서민석 본인이 스스로 깐다. 청주시장 나가면서 예. 나는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실수했다. 아 전혀 잘못 아니다. 공개했다. 전혀 아니다. 자, 보세요. 이건 뭐 좀 더 아마 녹음 아무튼 나올 것 근데 이 같고요. 사건 쌍방울 조작기소 의혹 사건이 종합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윗선에 윤석열 청와대가 있었다. 예, 수사 과정에 이렇게 특검에서도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이첩 거고요. 요청했죠.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윤석열 전 네. 대통령 메시지를 냈습니까? 홀리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어제 부활절을 맞아 그리고 이제 4월 4일이 탄핵 1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네.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면 자유와 진리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주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자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고난의 본인이 순종하면서. 부활했다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희망을 갖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교도소장의 자녀로 열심히 거듭나서 조금 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우리 신영 기자님의 또 픽뉴스도 있죠? 자투리 뉴스 갑니다. 그 지금 나프타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프타라고 하면 이제 거의 모든 포장지에 비닐 플라스틱 쓰이는, 네, 이런 거의 그렇죠. 원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스봉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요새 마트 가 보면 이제 몇 장 이내로만 사세요 막 제한 두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포장재 수급 대란 우려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잠깐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 봉지 같은 거 종이 포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라면 봉지를 네, 풀어줬대요. 어. 라면 봉지에 이렇게 막 떠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나중에 호로록 불어갖고 라면 봉지에 이렇게 떠먹어야지. 아니 덜어서 먹지 않나요? 아 컵라면 얘기하시는 거구나. 아니 그냥 봉지라면도 뽀글이. 뽀글이 군대 뽀글이. 먹는 것처럼.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죠. 되게 특이하다. 아, 드시는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종이 라면이? 종이 포장지? 네. 종이 저는 포장지는 한번 없었고 있었는데. 비닐은 있었죠. 그냥 비닐. 그냥 그래요? 비닐로? 몰라 나는. 삼양라면 같은 거 이렇게 비닐 몰라요. 포장 안에 보이게. 몰라. 아 그래요? 나만 또 옛날 사람이야.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 비닐로 있다가 옛날에 비닐이 많았고 그러다가 이제 비치는? 저 은박지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은색 있는 거 그걸로 이제 바뀌었죠 보통. 몰라요. 와. 전원 시대 그래만 몇 년 어렸는데. 아무튼 이거 막 와.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이 포장재 나오면 꼭 수집하겠다고 희귀템이라서 진짜 희귀템이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게
예, 규제를 좀 완화해준다는 거. 네. 또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그 부천역이 그 인방하시는 분들의 그 약간 기행 아. 유튜버들의 성지여가지고 그때 막 빨개 벗고 막 횡단보도 막 돌아서 건너고 그래. 막 이제 이런 분들 막 있었잖아요. 몸에 간장 붓고 뭐 이런 분들. 네, 그리고 막 이제 술 먹고 막 이제 주치 폭력도 있고 막 별별 사람 그래서 다 이제 있어요. 거기서 이제 경찰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네. 감속을 해서 철저하게 해서 요새 좀 덜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유튜버가 여러분 부천의 왕이 될 분 모이십시오라는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네. 지금 경찰이 바싹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아, 오늘 오후 그래요? 1시 부천역 북부광장.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고고. 자기가 무슨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법적 행정적으로 보호를 다 해드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풍악을 올려라. 배우가 어디야 이 양반? 아니 되게 웃긴다. 계좌에 7대3 당일 정산해준대. 투네가 뭐예요, 투네? 저는 이제 투네? 아, 도네 투네, 이런 건가? 투네이션. 아. 저는 그 방송을 하게 되면 아주 자극적인 뭔가를 해야 또 사람들이 막 돈 보내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막 5만 원 보내면 네. 간장 한 통 다 먹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7대3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네, 아니고. 그리고 아마 약간 불법의 경계를 좀 약간 넘어서면 또 많은 사람들이 뭘 해주니까 아마 저런 뭐 법적인 보호를 해준다는 등 본인이 어떻게 보호를 해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말입니다. 변호사비 내주겠다는 거겠죠 뭐. 야. 아, 변호사비 내준다고 그게 보호가 되는 게 아닌데. 저도 거기 가서 100일 해야겠다. 아, 수임 바로 하시게. 머리 쌈장 한번. 네, 쌈장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있나요? 아, 마지막 뉴스입니다. 네. 왕사람이 1,600만 관객을 와, 돌파했다는 드디어. 소식입니다. 지금 1600만? 극한 직업이 2위인데 그 넘어서 역대 흑의 2위의 기록을 노리고 있고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누적 매출액만 1,500억이 넘었대요.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장항준 감독이 러닝 개런티 안 계약을 안 받는 안 했잖아. 했다는 500만 원 더 받으려고. 소식이 있었다고 하고 감독료 500만 원 더 받으려고 와, 러닝 데이트 안 했거든. 아, 근데 이 대단하다. 비결이 뭔고 하니 이 왕사남을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네, 100명 중에 8명은 2번 이상 N차 그래요? 관람을 했다고 왜요? 응답을 했대요.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가 봐요. 아, 뭐 그러실 수 봤어요? 있죠. 나 안 네. 봤는데. 보면 볼수록 눈물이 난다. 네. 근데 이렇게 1600만 되면 아예 안 보신 분들이 뭔 이러면서 또 이제 난 가시지. 끝까지 안 볼래 그래도. 자, 나중에 OTT 나오면 보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OTT 나와서 보실 때는 갤럭시 24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도 좋습니다. 있겠죠. 네, 갤럭시 뭐 지금 이제 26까지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갤럭시 24만 돼도 성능은 전혀 너무 좋아, 제가 너무 볼 때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거의 뭐 매장에서 전시만 한 S급 공기계로 여러분 그냥 사셔서 여기에 이제 그 유심만 딱 꽂아 넣으시면 무슨 의무 사용 기간 이런 거 뭐 노예 계약 전혀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서브폰으로도 많이 쓰시고 아니면 이런 거 이제 영상 같은 거 많이 플레이하실 때 그거 전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개인 폰과 뭐 업무 폰 좀 구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핸드폰 되겠습니다. 또 갤럭시 24 이게 또 AI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빅스비? 예, 빅스비. 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렇게 챗GPT나 이런 것도 연결해 갖고 굉장히 그 편하게 AI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S24가 59만 원 그리고 S24 플러스가 화면 좀 더 큰 겁니다. 요게 69만 원.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 가능하시니까 우리 또 대학교 혹은 뭐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에게 뭐 폰 사주실 때 요 정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요거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원식 의장님이 나옵니다. 아마 의전서열 2위죠? 네. 너무 멋져요. 네, 의전서열 2위. 우리가 모신 분들 가운데는 가장 가장 높으신. 의전서열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때 모셨기 때문에 당시 의전서열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우원식 의장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